저는 가격이 그냥 상방이 열려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 전망이 사실 좀 무의미함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저는 이제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지, 생계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자꾸 팔아가지고 만든다?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비트코인 입문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암호화폐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는 미국 주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족 문제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말렸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전통적인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괜한 오지랖에 그때부터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때 그 친구가 리플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플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말린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했을 때도 이거는 너무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앞으로 정말 좋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또 논리적인 해설들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확신이 더해지면서 이걸 정말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면서 또 책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후 100배율을 암호화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이 또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루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일을 계기로 암호화폐는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깨지게 되셨나요? 비트코인이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처음에 완전 인식을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면적이다라는 측면이었어요. 다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된 자산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자산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서 첫 번째로 매료됐던 거는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자산, 이 부분에서 매료가 됐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매료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내용들 이런 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봐도 되는 자산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황도 전해드리고 하면서 더 확신을 얻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가 되던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지금 이게 이제 마음으로까지 완전히 와닿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확신이 더해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그 이상 가지고 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작가님,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인데, 우리가 가격 전망을 뭐 5년 뒤, 10년 뒤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굉장히 가격 전망을 크게 내놓죠. 가격이 뭐 150만 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는데, 거기서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if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즉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얼마 정도를 할당했을 때,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이 대차대조표에 이 정도의 어떤 물량들을 담았을 때, 이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제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대치인 거지 일어난 사실들은 아닌 거죠. 자, 그럼에도 그런 가격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들의 수용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하나의 좋은 현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의 최적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기관들이 꾸준히 담아나가는 부분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아지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기관이나 기업들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된 자산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표 보시면은 원래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높았어요. 금이 1.4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뭐 2.5%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원래 1.7%에서 이제 0.8%까지 떨어진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용도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기관들이 그럼 또 왜 이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느냐? 바로 대표적인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관 자산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자산들과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뭐 비트코인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라이트코인에 막 몰빵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략을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내부자 거래가 있지 않은 한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뭐 원자재부터 해서 뭐 금이라든지 주식과 채권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부동산까지 해서. 근데 이런 자산들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따로 노는 자산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산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나스닥과도 같이 가고 일시적으로는 금과도 같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상관 지수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만의 독특한 움직임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기관들이 무조건 담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전통 자산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과 달러는 비상관 자산이고 그 주식과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전통적인 자산들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관계들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서 다른 자산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별도의 포트폴리오에 배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이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에서 한 10%까지는 비트코인을 담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기관들이 만약에 5%를 잡는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가시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지정학적인 자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어떤 전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자산을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금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옮긴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해외은행에 갔는데 모든 어떤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외화 반출이나 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USB 하나에다 그냥 담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용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작가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격이 그냥 상방이 열려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 전망이 사실 좀 무의미함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강남 아파트도 저는 이제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확신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올 것 같다 보는 거죠. 작가님만의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입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빠르게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지 생계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자꾸 팔아가지고 만든다?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들은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낸 것들을 꾸준히 모아 나가가지고 미래의 노후 자금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라는 관점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그 이상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의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좀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비중만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시점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전체에서 일정 부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보유해야 될 물량들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해야 될 물량들과 그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야 되는 물량들의 시드를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거의 전량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사고 파는 것들이 유효한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매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관점이다.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기간은 계속해서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판단이 어려우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아만 나가셔도 돼요. 계속해서 DCA 방법으로 정액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주마다 혹은 매달마다 모아 나가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좋은 효과를 찾는 게 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인의 능력을 경험치가 좀 적으신 분들은 맹신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더 시장을 보수적이고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 남들이 다 오른다고 하지만 여기서 또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경험이 이제 좀 적으시면은 그냥 오르는 거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올라타는 경향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시라. 이거를 이번 대세 상승장 전망을 두고 모아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OPR 지표나 아니면 MVRV 지표를 뭐 30일이나 60일 기준으로 굉장히 짧게 보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선물 거래 지표들이 선물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식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저평가 구간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고평가 구간은 또 과열된 구간들은 반대의 신호를 주겠죠. 그 신호에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죠. 스터디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너무 과열이 된 것 같다. 이때는 자제해야 되고 이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 왔을 때는 너무 바닥을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매수 지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같은 자산으로 묶여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알트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또 잘 활용하는 전략들도 세우셔야 돼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님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제가 심리 지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대세 상승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엄청난 굴곡들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 반감기가 올 때마다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과 어떤 분위기들이 조성됐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과 그리고 이 기사들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그때 대비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이 기간을 투자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철저하게 잘 세우시고 잘 준비하셔서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더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함께 하셔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